보장회의 NSC가 일본의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의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받아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현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청와대 NSC가 일본의 국제기구 조사를 제안했다고요? 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수출 통제 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국가에 관련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실행 문제와 불화수소 유출, 살인가스 전용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제기구 조사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이 나오면 사과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일본도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정 기자, 일본 측에서 제기되는 이 정제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요? 네, 김유근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일본의 수출 통제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8,590원, 올해보다 2.9% 인상된 액수입니다. 한 달 내내 일했다고 치면 이 월급으로 최소 179만 5,310원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안, 즉 경영계 의견이 채택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습니다. 손소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붙여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월급으로 따져보면 179만 5,310원입니다. 인상률 2.9%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16.4%였고 이듬해에는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정부 기류와 함께 소상공인의 반발과 고용 부진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를 하고 다소간의 속도 조절과 그리고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좀 더 구체화됐다고요?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제는 때가 됐다면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장관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기자, 현재 전매 제한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 연장된다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되면 시세 차익을 노려 분양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되파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데요. 현행 전매 제한 시행령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간, 그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공공택지는 규제 지역과 시세 수준에 따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도 공공택지와 비슷한 최대 8년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거래가 악화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정부가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취재기자 연결해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우리 수출과 투자가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계 경제 둔화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설비 투자는 4월 4.6% 증가해서 5월에는 8.2% 감소로, 건설 투자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비와 이 관공업 생산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네, 소비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은 감소했는데요. 서비스업 생산은 4월에 0.4%, 5월에는 0.1%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4월 1.9% 증가해서 5월엔 1.7% 감소를 보여 전산업 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0.5%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안정세 유지 등으로 전달과 동일한 수준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7%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만 1,000명 증가해 증가 규모가 확대됐지만 실업률도 4.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SKC와 코롱인더가 세계 1위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업체인 SKC 코롱 PI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 회사는 사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한 재입찰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계룡건설이 낙찰 예정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은 계룡건설이 낙찰 예정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돼 시공사 재입찰 일정은 미뤄졌습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번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이 기력을 회복해 오늘 오후 퇴원했고 소공동 롯데호텔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달 서울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 건강이 악화돼 지난 2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일 양자 협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본격화된 후 처음으로 두 나라 사이의 실무 협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오후 2시부터 이 양국의 무역당국 실무자들이 얼굴을 맞댔는데요. 산업부 오정인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지금 일본에서 무역당국 간의 실무 협의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도쿄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첫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부터 양자 협의가 진행됐는데 텅 빈 사무실에서 악수도 없이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국이 만나긴 하는데 상당히 이제 실무 레벨에서 지금 면담을 하는 수준인 것 같고 이번에 합의하거나 무슨 큰 해결안이 도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온 이유는 결정권자인 국장급이 아닌 실무자인 과장급이 협의에 나선 만큼 정책적 결정이나 합의가 나오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또 양자 협의를 하루 앞두고 일본 측은 우리 정부에게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점을 전달해 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양자 협의에 대해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디까지나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나라는 실무 협의를 마치는 대로 논의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 기자. 만나긴 하지만 사실상 빈손 협의가 될 공산이 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계획은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정부는 안보 통상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파견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미국에 도착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한미가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현종 제2차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논리를 잘 설명을 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우리 그 한미 관계 중요성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당연히 이해했죠. 네, 미국 국무부도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실무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경우 일본의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등 올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 증액안으로 3개 부처가 약 1,2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K뱅크 정상화 갈림길.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이 K뱅크는 현재 대부분의 대출 상품이 중단된 이 비상 경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출을 하루빨리 재개하려면 주주들이 자본금을 납입해줘야 되는데 이 증자의 성사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제부 박규준 기자입니다. 박 기자, K뱅크 증자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늦어도 6시 안으로는 증자가 성사가 됐는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주요 주주들 간의 이견으로 증자가 성공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일정상으로는 이 K뱅크의 주요 주주인 이 KT와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총 41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 K뱅크의 주금 납입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 13.79%를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최대 주주인데요. 우리은행은 이번 증자에 참여를 했고 다른 주주들의 일부는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습니다. 증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 증자가 성공을 하면 K뱅크는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오늘 400억 원 규모로 증자가 성공을 했다고 해도 바로 다음 주부터 대출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규모 증자가 되면 이 대출 정상화 시기는 앞당겨지는 건 물론이고요. 이 추후 근본적인 해결책인 대규모 증자를 위한 이 중요한 신호탄, 이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주주들이 만약 이 신규 투자자 영입 등을 통한 이 대규모 증자안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면 이 대출 재개 시점은 대폭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K뱅크는 이 대출 상품이 총 6개인데요. 현재 5개 상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작 또 다른 후발 주자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이 카카오뱅크는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K뱅크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금융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나요? 네, 이른바 대주주 리스크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네. K뱅크의 사실상의 최대 주주는 KT입니다. 현재 이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현재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로써 이제 올 초에 이 5,900억 원을 KT 주도로 증자를 해서 경영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어제는 오전에 KT가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412억 원 이 증자안과 함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우리은행이 자본 확충에 적극 나선다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자를 좀 대폭 영입을 해서 그런 게 대안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주주들 간의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경제계 주요 인물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전 후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일본 수출 규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 주 재계 주요 인사들이 일본행이 부쩍 늘었어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야기인데요. 불화수소 재고 부족으로 삼성전자가 비상 상황에 처하자 이 부회장은 일본 규제 시행 사흘 뒤인 지난 7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소재 확보를 위해 일본 업체들을 직접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규제 대상이 아닌 대형 은행을 만나 우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인 지도층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이 행보가 상당히 지금 활발한 모습인데 신동빈 롯데 회장, 일본에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신 회장은 지난 5일부터 일본에서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과 투자를 논의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방일이 수출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아베 총리와도 친분이 있는 신 회장이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경제 전문지죠. 포브스가 이 우리나라 재벌들의 재산을 분석했던 소식이 이번 주 화제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포브스는 올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지난해 206억 달러보다 18% 넘게 줄어든 168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이 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3위에서 4위로 SK하이닉스 오너인 최태원 SK 회장의 순위는 7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위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새로운 3위는 김정주 NXC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부자 순위 3위가 된 이 넥슨, 그 NXC 대표는 넥슨 매각을 지금 포기했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다음 행보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김 대표가 넷마블, 카카오 등 넥슨 매각 본입찰 후보자들에게 매각 철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넥슨 지분 매각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는데요. 매각 불발을 계기로 김 대표가 게임에 다시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스트리밍 등 5G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 게임과 동남아 등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이 김 대표의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세대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내년 최저임금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인 2.9% 오르며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금 지배적인 가운데 삭감 또는 이 최소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10,000원 달성을 요구했던 노측은 이번 결정이 참사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 문제 오늘 진단해 볼 텐데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구교현 1대10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그리고 장진나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죠. 제시됐던 이 최초 요구안이 노측은 10,000원, 그러니까 19.8% 인상이었고 사측은 8,000원, 되려 4.2% 삭감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노무사님, 사실 이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노동조합이 제시했던 노측이 제시했던 19%하고 사측에 그 제시했던 삭감 4%하고 다 해보면 총 24%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차이 때문에 당초에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어려울 것도 같다. 예.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그 근로자위원들이 뭐 불참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공익위원들이 또 중재안을 또 내달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자릿수 인상을 이제 그 제시하는데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수정안으로 노측이 8,880원, 사측이 그러니까 근로자측위원이죠. 근로자측위원이 8,59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이제 회의를 계속하다가 참석 인원 27명 중 15명이 그 사용자 측인 안 8,590원을 90원에 찬성을 하면서 결국은 오늘 지금 발표된 8,590원으로 최저임금안이 저희가 통보가 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오늘 새벽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국유원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어떤 의미로 좀 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지난번 방송 때와 더불어서 짚어주시죠. 예,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인데요. 이거는 뭐 IMF에서도 지적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OECD 나라들 중에서도 임금 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고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상위 10%에 계신 분들이 전체 사회 부의 절반 이상을 또 가져가고 있는 이것도 OECD 최고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라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지난 2년간의 효과를 봤을 때 사실상 최저임금이야말로 이 양극화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계비 문제도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수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복지가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을 11%밖에 하지 않는데 다른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은 2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은 또 유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본인의 입장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해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노측이 9,570원, 이 사측이 8,185원으로 각각 한 발씩 양보를 지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동계가 강도 높이에 앞서 좀 비판을 했던 상황인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줄다리기에 대해 좀 막판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결국은 양자 입장과 그 서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괴리가 기본적으로 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그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고수할 것이냐. 그걸 현재 어떤 경제 상황으로 볼 때도 빨리 그 부분을 달성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10,000원 달성이 이제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초조감과 또 불안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사용자 측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급격한 어떤 임금 상승 뭐 이번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년, 3년 정도에 한 30%가 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이 단기간에 흡수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그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한 정도의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삭감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다. 이 노동자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다. 이게 뭐 노동계 기본 입장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시각이 좀 같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사용자 위원들 중에 이제 가장 다수가 들어오시는 경총의 태도를 저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경총은 지난 2007년 이후로 최저임금 동결을 매번 주장해 왔고 그분들이 내신 자료를 쭉 보면 대단히 안타깝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근거도 비슷합니다. 그냥 숫자, 연도수만 달라지고 근거도 매일 비슷하고 매년 비슷하고 영세 사업자들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경총에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어떤 대책,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는지 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되려 경총의 회원사들 중에서는 골목 상권에서 영세 사업자들 잡아먹는 유통 대자본들, 요식업 대자본들이 회원사로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사실 경총은 정말 이기적인 어떤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제고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노무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소위 말한 이 을과 을의 싸움만 부추긴 게 아닌가. 또 이번에 좀 속도 조절론이 돼서 10년 내 최저 인상폭이 됐지만 올해까지 치면 결국에는 33%는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노무사님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33%가 오른 것처럼 이제 두 자리 숫자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사업주들한테는 많은 그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러한 그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부분들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일자리였거든요.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 근로자들의 또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또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 두 그 영세 소상공인 그다음에 저임금 근로자들 모두 다 어려워지게 된 결론이 초래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 교수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한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 소주성에 대한 비판도 지금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나왔을 때는 결국 이제 몇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기간의 성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2년 동안에 이제 첫해 2018년에 이제 16.4%, 그다음 2019년에 10.9%의 어떤 임금의 급격한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이제 기업의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기본적으로 선순환 구조라는 게 2년 3년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그런 어떤 적으로는 인상 정도로는 소득 주도, 그러니까 소득 즉 임금의 주도하는 성장은 안 된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선순환으로 가려면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경제라는 게 성장의 이제 궤도에 올라야 되는 전제가 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특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것들은 많은 지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전제, 즉 임금이 오름으로써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고 기업이 성장하고 다시 그게 임금의 상승을 불러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럼 근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전제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속도 조절이 되면서 소주성이 힘을 잃게 된 건 좀 당장으로서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좀 효과인 것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그 전제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에 된 거죠. 그리고 향후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결정된 이 내년 최저임금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먼저 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말 오늘 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직한 성찰의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임위가 전원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지금 8,590원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보다 240원, 그러니까 2.9% 오른 수준인데 지금 역대 최저가 맞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최저임금법이 시행이 된 88년 이후로는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고요. 10년 내로 본다라고 하면 최저 인상률이 10년 내 최저. 2008년도에 그 저희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인상률 중에서는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 최임위에서도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인정을 한 것은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 위기에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확산되면서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소폭 인상될 거란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노측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차이가 좀 꽤 큰데요. 뭐 노측 입장에 계시니까 결과를 좀 어떻게 이번에 보셨습니까? 그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한 것이 요구한 것이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째 계속 요구안이 동결된 상태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 노동계의 주장이
지난 4년간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본다면 사실 뭐 제대로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예. 특히나 올해의 결과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고요. 이게 그 노동계의 요구가 왜 계속 반영되지 않는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금액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경제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계속 현재 있는 상태, 지불 능력이 없고 영세사업자 너무 많고 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의과 의 간의 갈등이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또다시 한번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은 노동계에서도 협상장에서 최종적으로 8,800 얼마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애초에 10,000원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수정안 내신 건데 사실은 10,000원을 고수하지 못하실 바에는 이게 지금 뭐 협상에서 계속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지지를 받기 어려운 협상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참사라며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노동계 분위기는 좀 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끝나고 나서 오늘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뭐 격앙된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삭감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내년도도 물가 오릅니다. 2% 정도 오르겠죠. 그럼 물가 인상률로만 보면 사실상 동결입니다. 거기에 경제도 성장하잖아요. 경제가 어렵긴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 아니거든요. 제로 성장도 아닙니다. 성장하거든요. 그 성장률까지 보면 삭감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예. 올해에 산입되는 범위보다 내년 되면 더 늘어납니다. 내후년 되면 더 늘어나고요. 그것까지 보면 사실은 굉장한 삭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정말 과연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동계 입장을 좀 격앙된 분위기를 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 교수님께 이번에는 여쭐게요.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역시 삭감이나 동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강한 유감을 좀 표시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좋지는 않죠.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현재 노동계 쪽보다는 조금 난도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뭐 삭감, 동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대략 한 3% 미만, 즉 2.9%라는 정도의 네. 아주 기본에 그동안 했던 게 보면 뭐 16.4%, 10.9%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비춰서 볼 때는 아주 낮은 수준의 3%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년에 33%의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결국은 기업은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즉 생산성 임금의 어떤 인상분만큼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또 하나는 임금 구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떨어뜨리고 수당으로 그걸 이제 보존하는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산입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기존에 그랬던 모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일거에 터져 나온 이런 형상이 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구조의 어떤 전체적인 합리적인 개편이나 이슈하고 더불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런 어떤 임금 상승을 보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생산성 향상이나 부분을 커버하지 못할 때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그 생산성이나 이걸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전까지 상당히 격차를 좁히지 못했던 이 노사 양측이 어찌됐건 인상률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최종 의결을 받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노사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계가 훨씬 더 지금은 이제 불만이 많은 결국에는 10,000원이라는 대선 공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용자 측에서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의 그런 높은 그 인상률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안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뭐 아까 장 노무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2년간의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큰 모습이고요. 노무사님께서는 뭐 일선에서 근로자들과의 많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체감하시는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번 결과 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뭐 그 근로자 입장 좀 개인적인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노무사다 보니까 근로자도 상담할 수 있고 회사도 상담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객관적인 얘기들을 조금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정도, 10년 기간 동안 5%에서 한 7% 정도 사이였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상률이 쭉 이어져 왔는데 2018년도에 16.4%로 오르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18년도에 인상률이 이만큼 올랐어도 그때 사업주들은 조금 그래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많이 올랐구나. 그래도 맞춰 가자라는 인식이 있었었는데 2019년도에 여기에서 10.9%로 인상을 하다 보니 아까 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3%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이제는 사업 접어야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인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업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그냥 뭐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제가 그 KDI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가지고 줄어든 일자리 개수가 6.8%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16.6%가 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 일자리가 없어졌고 사업을 접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주가 두 번째 해부터 체감하는 느낌이 달라졌던 그 시기. 그렇죠. 일자리가 16.6%가 최저임금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결론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어떤 또 정부에서 공약했던 이런 것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주들이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더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산업 전체, 나라 전체에 국가 전체에 굉장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좀 속도조절로 조절하고 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좀 이 부분을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노무사님의 입을 빌려서 사업주들의 얘기를 좀 들으셨잖아요. 이 사업주들의 그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난 2년간 그리고 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다 합쳐서 30% 정도 인상 요것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 전에는 과연 어떠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최저임금 수준, 그러니까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2년 올라가지고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이 중간 정도 됐습니다. 2년 그렇게 많이 올라서 대폭 올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리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균 정도 온 거예요. 그렇게 올려서. 그러면 그렇게 올리기 전에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서 봤을 때 경제 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열악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문제 말씀도 이제 해주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요새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요식업 많이 하거든요. 유통업도 많이 하고.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일자리 많이 줄입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런 큰 기업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들 자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라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지금 더 올리면 이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어려운 일자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한 일자리인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 아닌가. 이미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다른 대책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주장이고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 그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니 그 결과는 일자리 줄어드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 그러면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결론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부작용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체에서만을 찾지 말자. 다른 대체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이 도드라졌으니 이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위 교수님께는 좀 이 부분을 여쭐게요. 청와대가 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당장 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좀 존중하겠다 이런 정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노동계를 달랠 수 있는 그 묘책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특별하게 현재 경제 전반에 걸쳐 특히 이제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과 일자리, 즉 어떤 직업의 이슈까지 결국에는 맞물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임금을 올리려면 즉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전혀 지금 경제의 어떤 구조 조정이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노동계가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임금의 상승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이런 현재의 대치 상황은 해소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동계와의 이 경색된 관계는 임기 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노무사님께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린다면 노동계를 달랠 만한 좀 뾰족한 수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촉한 수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건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ILO 협약 비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추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노동계를 좀 달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정책 공약 측면에서 이 10,000원 달성이 이번 속도 조절로 인해서 좀 어려워졌으니 다른 대체 수단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그 노동계 현안을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 교수님,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추가 감속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추가 감속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동결 또는 1%, 2%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올해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되는가 아니면 더 악화되는가. 만약에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최저임금 자체를 정말 1%, 2% 같이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계하고는 더 이제 어떤 갈등 구조가 심화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올해의 경제 상황이 어떤 건가, 즉 경제와 기업 상황이 어떤 건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아무래도 우리의 삶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많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끝번호 7292번님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분들 다 사장이 돼서 직원들 월급 한번 마음껏 올려줘 보십시오. 그 사장님의 심정이 어떤지 좀 느껴보라는 그런 식의 의견을 좀 주신 분도 계셨고요. 끝번호 1874번님입니다. 임금이 10,000원, 2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장사나 공장 모두 일거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 현실을 좀 직시해달라 이런 시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재심의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무사님, 제가 방금 이 절차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결정된 최저임금이 다시 바뀔 가능성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그 격차가 큰 가운데서도 어렵게 지금 조율을 해낸 상태인 거고요. 양 당사자가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이의 제기를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최종안 나온 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어렵게 마련한 그 의결된 그 속도가 조절이 감속이 돼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뭐 변수가 있냐 없냐 하면서 바꿀 가능성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행방도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곧 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할 이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두고 검토에 좀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는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역시 커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뭐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노동자의 생계비가 달라지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작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사실 더 어렵죠.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 혹은 동결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헌법에서 보면 국가가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든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든 이 정도 임금은 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도 개선을 논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지금 저희들의 주장은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이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금 수준 최고부터 최저까지를 놓고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면 적정할 것인지 그것을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중위임금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최고임금 대비 어느 정도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8,350원이든 8,590원이든 근거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89%는 어떤 도식을 통해서 산출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문제제기가 되고 더더욱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차라리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임금 전체를 두고 어느 정도가 최저임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께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임금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할 때는 생활비라든지 즉 삶에 있어서 비용 구조가 전제가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구조가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걸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OECD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부와 서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생활비가 들지만 중부 특히 농업지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생산성 자체도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는 것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일관적으로 하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위임하는 또는 주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좀 달라지고 그들이 결정하는 또는 도시별로 달라지는 이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금처럼 하나의 획일화된 정부가 통제해서 하나의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는 향후에 좀 개선될 좀 필요가 좀 있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익위원회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이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추천을 하는 어떤 공익위원회를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을 하는 이런 어떤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반대로 자칫하면 또 하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쟁화될 가능성, 즉 정치 투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어떤 근거를 명확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어떤 자신의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자체적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이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앞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으셨을 텐데 업종별 이 차등 적용 부분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인데요. 차제 논의를 정부가 해 나갈 때 좀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지 제도적으로 자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갈등 국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책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위임하는 것들도 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업종별로 이거를 차등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은 더 논의가 진행에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들은 이번에도 봤듯이 노사공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두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직 지자체든 또는 어디든 업종이든 뭐 산업이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역량이 지금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요. 제도적인 것들도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저희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법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2018년도 자료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숙박음식업의 그 사업주와 비율이 43%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일관된 어떤 산업이든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강요를 하면서 결국은 지불 능력이 없는 숙박음식업 사업주들을 계속 범법적으로 몰아가고 이게 법은 법이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역량이 또 충분히 축적이 되어서 결국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퓨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